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소설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워터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이에요.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입니다. 이 책 처음에 만나고 정말 폭풍처럼 읽어 내려갔었던 기억이 나요. 어찌나 멋있는 작품이던지요.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추억을 잠시 꺼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해요. 요크셔 지방의 황해아를 무대로 격정적인 사랑과 증오를 다룬 작품이고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가 훌륭하게 융합되어 있으며 선악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을 창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융합된 영혼의 세계를 극한적 상황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고요. 1818년도에 태어나서 1848년까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살다 간 그런 여인이에요. 샬럿 브론테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샬럿 브론테는 우리에게 제인 에어로 알려진 그런 여류 작가죠. 그런 DNA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자매가 살았던 그 장소가 좀 비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과 제인 에어라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에밀리 브론테와 샬롯 브론테가 성장했던, 살았던 그 장소가 요크셔가 아니라 영국의 또 다른 곳이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그럼 그건 또 저와 같은 후대의 독자들에겐 큰 손실, 큰 어떤 기회의 상실, 그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 멋진 두 작품이 나왔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 멀리 한국에 있는 한 독자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아주 또렷하게 청소년기의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건 정말 굉장한 생명력인 것 같아요. 30살에 요절을 했지만 결코 요절한 작가가 아닌 거죠. 거의 불멸의 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1818년에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괴팍한 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기숙학교에서 학생 또는 교사로 지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황량한 들판에 둘러싸인 요크셔의 목사 사택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치료받기를 거부하다가 1848년 30세의 나이로 요절했고요. 창백하고 비쩍 말랐으며 굳건한 의지와 엷은 빛깔의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이 여성이 남긴 작품은 곤달 시집, 그리고 세 자매의 시를 모은 커러 앨릭스 액턴벨의 시집, 그리고 소설 폭풍의 언덕, 이 세 편뿐입니다. 커러 앨리스 액턴벨의 시집에 수록된 에밀리의 시는 모두 21편이고요. 그녀의 탁월한 재주와 신비적이고 고고한 성격, 상징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 이 소설 폭풍의 언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폭풍의 언덕은 그 긴밀한 구성과 밀도 높은 문체 때문에 산문시라고도 불립니다. 맞아요.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긴밀한 구성과 밀도 높은 문체, 그냥 확 휘어잡는 그런 문체입니다. 휘어잡아서 놓아주질 않아요. 그 문장들로부터 독자를 놓아주지 않는 아주 그냥 흡입력이 엄청난 작품이죠. 또한 주인공 히스클리프가 가진 초인적인 강렬함과 이야기 전개의 치열함 때문에 극적인 소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요, 이 주인공 히스클리프의 강렬함,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저에게도 히스클리프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성을 보면 끌리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도 같고요. 그 인생에서 젊은 시절에 어떤 책을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아무튼 소설의 주인공으로선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었죠, 히스클리프. 그런데 이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히스클리프 같은 그런 이성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성은 만나지지 않기를 하고 바라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 격정 이런 게 이제 좀 버거운 나이가 됐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심지어는 실제에서가 아니라 영화나 소설, 드라마에서조차도 별로 이런 너무 격정적인 스토리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예요. 이제 뭐 너무 많이 알아버려가지고 그런 매력에 별로 휩싸이고 싶지가 않은 걸까요? 그저 좀 더 평화스러운 어떤 좀 고요한 명상, 철학, 이런 것들로 가능하면 내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 뭐 이런 류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영화들 인기 많을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추억의 한 장으로 책장 그냥 쓱쓱 넘겨가면서
아, 이런 때가 있었지 하는 정도 면 족하지, 정말 막 몰입해서 이런 같이 이 감정의 파도를 넘나들게 되는 그런 소설 읽기나 영화 보기, 뭐 드라마 보기 이런 것조차도 조금은 이제 시간을 그곳에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이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오늘 이 폭풍의 언덕을 다시 꺼내놓고 평론가들의 엄청난 그 기세가 어마어마한 그런 평론들을 또 한두 편 같이 이렇게 읽고 보니, 어렸을 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었을 그럴 평론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추억을 소환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이 책이 왜 그렇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 주인공 히스클리프나 이 히스클리프의 매력,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캐더린의 사랑, 그런 것들이 그 시절의 어린 미셸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가 뭘까? 이런 점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었구나 하는 과거의 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재미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토리 좀 소개해 드리죠. 오래되어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격렬한 애증을 둘러싼 3대에 걸친 복수극이죠.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요크셔의 한 농장이 주 무대이고요. 이 농장의 주인인 언쇼 씨는 리버풀에서 고아 한 명을 만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인 힌들리, 그리고 캐서린, 힌들리는 아들이고요, 캐서린은 딸이에요. 아들, 딸과 함께 히스클리프를 키웁니다. 아들 힌들리는 처음부터 히스클리프를 적대시하고요, 사사건건 그를 학대해요. 그래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일종의 어떤 원초적인 정에 의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캐서린은 마음이 좀 따뜻한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오빠인 힌들리가 히스클리프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구박하고 그런 것들에 동정도 일고, 또 히스클리프가 가진 그 강력한 생명력에 캐서린은 자석처럼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쇼 씨가 죽고요. 그런 뒤에 힌들리의 학대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를 이어주는 끈끈한 사랑은 더욱 강해지죠. 어렸을 때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랬을 거예요. 그냥 따뜻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었겠죠. 그것이 이제 커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폭풍과 같은 사랑으로 변해 가죠. 힌들리는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헤어턴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힌들리라는 남자는 성격 자체가 조금 포악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클리프를 학대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헤어턴과 그리고 아내까지도 학대를 하죠.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못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캐서린은 우연한 기회에 지주인 린턴 가문의 생활과 접하게 됩니다. 이웃에 살던 그 부잣집 가문이었고요. 린턴 가문은 우연히 그 가문의 그 영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들어가서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가족들의 보호하에 캐서린이 며칠 지내다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의 남자 아이를 또 만나게 되죠. 바로 에드거입니다.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면서도 이 힌들리, 자기 오빠의 이 포악한 성정과 이 억압적인 이 가족 분위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캐서린에겐 있었어요. 그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면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린턴 가문과 그 린턴 가문의 아들 에드거와 연이 닿았으니 그녀의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하죠. 그래서 에드거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마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히스클리프였고요. 우연히 이 사실을 히스클리프가 알게 되어 에드거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그리고 그렇지만 본인으로 인해, 히스클리프로 인해 캐서린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히스클리프는 가출을 합니다.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그를 찾아요. 그렇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에드거와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종적을 감췄던 히스클리프가 3년 뒤에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히스클리프는 떠날 때 히스클리프와는 완전 다른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신사가 되어 있었어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개츠비도 그렇게 아주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로 재등장했었잖아요. 어쨌든 히스클리프는 여전히 캐서린에 대한 사랑과 힌들리를 비롯한, 자기를 학대했던 그 힌들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캐서린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힌들리, 그리고 자신의 배경 없음, 그런 모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런 환경들, 모든 것에 대한 복수심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상태로 3년을 보낸 거고요. 다행히 그 복수심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서 부유한 신사로 변모할 수 있었긴 합니다. 그 복수심이 이제 돌아왔으니 어떤 또 폭풍들을 만들어낼까요? 히스클리프는 우선은 힌들리를 파멸시킬 그런 계획을 짜죠.
힌들리를 자포자기한 상태로까지 몰고 가고요. 마지막엔 도박판으로 깨어서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차지한 이후에는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까지 학대하기에 이르러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학대를 고스란히 자기를 학대했던 그의 아들에게 되갚아 주는 거죠. 이건 안 좋은데 말입니다. 또 증오심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성 캐서린을 빼앗아간 그녀와 결혼한 에드거에게도 복수를 펼쳐요. 어떤 식의 복수였냐면, 에드거에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자벨라라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바로 유혹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캐서린에게까지 접근해서 아주 이 에드거를 숨을 재어와요. 목을 재어가요. 그런 결과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캐서린의 삶도 생명도 죄어 들어갑니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의 집착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딸을 낳던 그날에 바로 죽어요. 그런 이후로도 히스클리프의 애착이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죽었는데도 말이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도 그의 복수심과 증오심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도대체 히스클리프의 정체는 뭘까요?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히스클리프와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게 된 이자벨라는 집을 나가죠. 나의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복수심 때문에 나와 결혼을 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서 이자벨라가 이번에는 가출을 한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아들 히스클리프와의 사이에서 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린턴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12살 때까지 키우다가 그녀 또한 죽게 됩니다. 캐서린도 죽고 이자벨라도 죽고 이제 남자 주인공 셋만 남았죠. 히스클리프와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힌들러 그리고 그의 여인을 뺏어간 에드거, 이 세 명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식들이 남죠. 힌들러의 아들이 남았고 캐서린의 딸이 남았고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의 오빠인 힌들러도 시리에 빠져 세상을 떠나가고요. 히스클리프는 린턴 가문, 그러니까 자신의 와이프 그리고 캐서린의 남편의 가문이죠. 그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자기의 아들인 린턴과 그리고 캐서린의 딸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사촌끼리 결혼을 시킨 건가요? 아무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린턴도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이어서 캐서린의 남편이었던 그 에드거도
살아갈 힘을 잃은 채 죽고 맙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그제서야 히드클리프의 복수심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을 가라앉힌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환영을 보면서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죽죠. 이제 폭풍이 가라앉은 거겠죠. 언쇼와 린턴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헤어턴, 그러니까 그 오빠의 아들 힌들리의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이름을 가진 캐서린의 딸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두 오누이만, 사촌지간의 오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둘이 남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맑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얼마 뒤 둘은 결혼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3대에 거친 폭풍의 언덕의 사랑과 복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스토리로만 보면 아버지인 언쇼 씨가 데리고 왔던 그 고아 한 명이 온 집안을, 두 가문을 아주 그냥 폭풍 속으로 몰고 들어가서 아작을 내는 그런 스토리죠. 3대에 걸쳐서 말입니다. 요크셔라는 그런 한 고장 지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우리도 시골 마을에 어떤 새로운 한 등장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그 한 주인공이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그 타운에, 그 시골 마을에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픽션으로도 그렇고 논픽션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영국의 한 지방 시골 마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가 얼마나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했었을런지, 어쩌면 이런 스토리와 유사한 실화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고 해요. 영국 문학과 그리고 특히나 이 시대의 영국 문학을 전공하신 평론가 두 분의 글을 보니 그럴 수 있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장소성이 충분히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주인공 번개와 불꽃 같은 영혼의 소유자 히스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히스클리프는 집시와 같은 외모를 가진 잘생긴 남자이고요. 그리고 그의 태도에는 약간 건방진 느낌은 있지만 비교적 신사의 풍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모와 신사적인 행동 뒤에는 번개와 불꽃 같은 영혼이, 그리고 예의도 교양도 없는 야만이 숨어 있죠. 그는 말하자면 무한하게 동적인 에너지의 화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인적입니다. 따라서 그의 애증 또한 인간적인 스케일을 좀 벗어난 초인적인 그런 스케일이고요. 죽어서도 그의 사랑이 끝나질 않아요.
땅 속에 묻혀서도 캐서린을 향한 그 사랑이 죽질 않습니다. 사랑은 죽은 연인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를 끌어안을 정도로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가 되기 위해 죽음을 원할 정도로 치열하죠. 또한 증오도 두 집안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런 히스클리프와 신비스러운 정으로 맺어진 캐서린 또한 인간적인 틀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히스클리프와 같은 영혼, 그리고 히스클리프와 똑같이 깊은 마음을 가진 그녀는 약하고 차가운 달빛과 서리에 불과한 보통 남자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번개와 불꽃의 영혼을 가진 히스클리프만이 그녀에게 완전한 충족을 줄 수 있었죠. 달빛과 서리에 불과한 에드거를 남편, 그 에드거를 선택해버린 그녀의 과오는 비극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에드거는 무슨 죄인가요? 그쵸? 이 대목에서는 떠오르는 다른 소설이 또 있어요. 에드거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애슐리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히스클리프는 레드클리프던가요? 레드 버틀러던가요? 그 스칼렛 오하라가 뒤늦게 자기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남자, 레드 버틀러, 이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쩌면 이 히스클리프의 매력과 좀 닮아 있는 것도 같고요. 어쨌든 그 두 여인의 선택의 미스 선택 실수로 인해서 폭풍의 언덕에서는 에드거,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애슐리, 이런 선택의 실수,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택이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 남자들이 희생당함으로써 그녀들의 사랑은 영원성을, 불멸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여주인공이 다 욕심쟁이네요.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결국에는. 자, 이야기의 배경이 된 장소인 요크셔의 무어, 황야 또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황야에 불어닥치는 북풍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의 가지를 한 방향으로만 뻗게 할 정도로 강렬하고 냉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청명하며 인위적인 것에 전혀 물들지 않습니다. 폭풍의 언덕에 부는 바람은 말하자면 인간 역사 이전부터 불고 있던 그런 보편적인 바람이고요. 두 주인공의 사랑의 모습을, 폭풍과 같은 사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명문장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넬리, 나는 히스클리프야.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거든. 하지만 기쁨으로 있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에게 항상 기쁨일 수가 없는데 그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그의 그 복수심으로 불타는 마음이나 그의 그 파괴적인 그 불덩이 같은 그 마음,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또 나의 사랑이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영적으로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캐서린의 대사였고요. 그녀와 히스클리프의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캐서린이 자신의 히스클리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친구에게요.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가 나보다 더 내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은 같은 것이야. 하지만 린트는 전혀 달라. 남편이죠. 린트는 전혀 달라. 마치 번갯불과 달빛, 불과 서리처럼 전혀 다른 것이야.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큰 괴로움은 또한 히스클리프의 괴로움이기도 했어. 나는 그 어느 것이나 처음부터 다 느끼고 지켜보았거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히스클리프가 있기 때문이야. 다른 모든 것이 모두 없어져도 히스클리프만 남아준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다른 것은 모두 남아있더라도 히스클리프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내게 있어 낯설기 그지없게 될 거야. 내가 이 우주의 일부로 생각되지 않을 거라고. 린틀에 대한 사랑은 숲의 나뭇잎과 같은 것이어서 겨울이 나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시간이 린틀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은 땅속에 묻힌 천년 묵은 바위처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넬리, 내가 곧 히스클리프라고.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내 맘속에 살아있어. 내 자신이 반드시 내게 있어 즐거운 것이 아닌 것처럼 히스클리프도 즐거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거야. 네, 전체 문장은 이랬어요. 글이 굉장히 멋있죠. 이런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대사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해요. 이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밀리 브론테가 얼마큼 그 정신이 순수하고 고매했는지를 이 문장들을 보면 잘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자신이 결혼하려는 그 사람과 자신이 마음속에 오랜 사랑인 히스클리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둘을 향한 본인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미 그녀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불행해질 걸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이었던 걸까요? 저 보잘것없는 남자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80년 동안 사랑한다 한들 나의 하루치 분량만큼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은요, 에드거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비교한 히스클리프의 말입니다. 본인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강렬한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이
책 전체에서 그냥 뿜뿜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아주 폭풍처럼요. 이 작품이 어렸을 때 더 감명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젊은 시절에 그리고 젊은 시절밖에 없는 그런 작가잖아요. 요절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미셸이 아주 좋아했던 그런 주인공과 그런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을까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 폭풍의 언덕이 눈에 들어왔을까? 이번 한 주가 저에겐 좀 폭풍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힘들다는 걸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긴장이 된 상태로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그 폭풍 속의 긴장감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많은 책들 중에 폭풍의 언덕이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장들과 평론들을 다시 보면서 격정적이었던 그 한 주를 그 리얼 월드 생계를 유지해주는 그 현장으로부터 좀 헤어져 나올 수가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전히 주말 모드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읽고 떠드는 시간 속에 어느새 그렇게 제가 이제 주말 모드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모쪼록 편안한 그런 주말 그리고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보내셔야겠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책 좋아하실 거니까 책 방송이든 책 읽기든 책 쓰기든 하시면서 편안한 그런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에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 구상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